강북 지역을 리모델링 할 때는 지역마다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강북을 재건축할 때는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밀린 Q&A를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걷다 보면 모두 타일 벽돌로 매장을 마감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롯데월드 잠실역 역시 타일 매장 같은데요. 일본인이 왜 타일 매장을 선호할까요? 단순히 디자인을 선호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거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기능적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아서 뭔가 흔들리거나 할 때 다른 석재 같은 걸 묻히면 이게 큰 돌판이 떨어지면 밑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근데 타일은 지진이 나서 흔들렸을 때 떨어져도 이 조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타일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수긍이 갔어요. 아, 그게 돌로 만든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구나. 벽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전에 포항에 지진 크게 났을 때 몇 년 전에 그때 보면 학교 건물에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던 게 그냥 한 판이 다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최근에 벽돌들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벽돌을 쌓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철사를 끼워가지고 이게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은 그게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 판으로 그냥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는데 타일은 한두 장 떨어진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그 부분만 몇 장 붙여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본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타일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틀도 유리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천공항 터미널 2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창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주에다가 지금 미술관을 하나 짓는 게 있는데 조그마한 미술관인데요. 밖에 능이 되게 멋있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능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가로로 길게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창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직에 창틀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파노라마로 이 바깥 경치를 보고 싶은데 그게 딱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병풍처럼. 그리고 특히 문제는 내가 유리창으로 가까이 갈수록 옆을 딱 보면 유리창에 창틀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투명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유리창이 휘어요. 그 바람이 앞에서 불면 유리창이 휘면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창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유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리브 글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처럼 이게 수직으로 유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는 거예요. 거의 90도 되게. 예를 들어서 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 가서 보면 바깥 경치가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리브 글라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틀 대신에 유리창을 끼워서 그 유리를 받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투명한 그런 창틀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이 파노라마로 딱 연결돼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경우에도 이 수직반은 리브 글라스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맨 최하위에 있는 것들은 창틀이 필요하죠. 교통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귀중한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아이디어처럼 가운데 공간이 비어있는 도시 형태의 경우 도시 내의 랜덤한 두 지점 사이의 트래블의 길이가 방사형이나 그리드 형태의 도시보다 더 길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 전체의 통행량, 정확하게는 vehicle mile traveled를 증가시켜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심 내에서 다핵 구조로 만들어 기본적인 트립의 길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등 불가피하게 집산시켜야 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교수님의 교견이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들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디자인한 그 헥사곤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 짧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저 반대쪽을 갈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걸어서 몇 분 이내에 다 공원이 있게 만들고 선형의 공원이 연결되어 있고 보행 친화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저희가 주민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패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그 다핵 구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걸어서 15분 내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내가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향하는 쪽으로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저희가 만든 스마트 시티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가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점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어떤 뭐 역을 간다든지 할 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양을 일반적인 우리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간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도시가 스마트 시티라면 여기 사는 야생동물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기 힘들겠어요. 들어가다 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 계획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야생동물들이 갈 수 있는 생태 통로들이 중간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이게 1차 계획안밖에 발표를 못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 2차 연구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야생 동물들은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육각형의 도시를 우리 연결하는 인간들이 다니는 길하고 야생 동물이 가는 생태 통로가 입체적으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서로 방해를 받지 않고서 지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에 한 3군데 정도의 생태 통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총 육각형 안에서 18개 정도의 생태 통로가 뚫려 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헥사곤으로 디자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택가, 빌라,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상류층들은 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쪽부터 빈곤층, 중산층, 상류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빈부격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최상류층은 아파트에 안 삽니다. 평창동이나 성북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사지로 된 주택가에 살죠. 정말 부자들이 고층 건물을 선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층형의 빌라를 선호한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이 잘못되어 있는 도시공간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지. 오히려 외국만 가더라도 정말 부자들은 서버번에 골목길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가에 더 선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이게 저층은 가난한 사람이 살고 고층은 부자가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저층형의 저소득층자의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런 달동네나 강북에 있는 옛날에 만들어진 동간 구조가 상하수도와 인프라, 지하철,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가 선호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저층형으로 만들더라도 그 도로망의 패턴 같은 것들과 상점의 위치 같은 것들이나 교육시설의 위치들을 우리가 제대로 디자인한다면은 거기도 충분히 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오히려 더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밀도가 높아지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까요? 그 서울을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 부동산 가격이 밀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저런 경우는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도시가 밀도가 낮은 시골이나 지방도시보다도 더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저밀도로 만들자. 그런 논리인가요? 사실 도시를 안 좋게 만들면 가격은 다 떨어져요. 슬럼화 되면은. 물론 밀도가 낮으면서도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0명이 흩어져서 살았을 때 그 100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하수도와 전기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고 이거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면은 그만큼 인프라에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또 환경을 더 적게 파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그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스마트시티에서 하려고 했던 거가 저층이면서도 밀도가 높은, 그 중층이면서도 밀도가 높은, 고층이면서 밀도가 높은 그런 거를 어떻게 골고루 배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고층일 때 밀도가 더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가 고층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단면을 보시면은 고층은 오히려 빌딩강의 간격이 조금 더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평균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저층으로 갈수록 낮은 층수이긴 하지만 밀도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파리 같은 경우가 평균 용적률이 250%고 서울은 160%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서울의 고층 건물이 더 많으니까 더 용적률의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7층으로만 구성된 파리가 더 높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밀도와 패턴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지 고층이면 밀도가 높고 저층이면 밀도가 낮다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만약 교수님이 직접 서울 강북 지역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실성 이런 거 없이 지금 당장 심시티 하듯이 건물 철거 신축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강북 지역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지역마다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골목길이 되게 중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골목길의 모양을 보존을 하고요. 나머지는 좀 부수고 다시 짓더라도 지하는 다 주하 주차장으로 한 블럭을 다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층 부분에는 골목길 주변으로 단층짜리로 신축을 해서 옛날에 그 골목길의 정취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빠진 용적률은 그 옆에 대지에 약간 고층으로 높이 제한을 풀어서
시장성이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그런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채, 20채씩 묶어가지고 지역별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1층 부분에는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그 원래 우리가 조각조각 나 있는 짜투리 땅들을 모아서 가운데 중정을 만들거나 포켓파크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혹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야외 공원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재건축을 하고 싶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쓴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혹은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에도 좀 나와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실 강북을 재건축할 때는 세운상가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운상가를 좀 없애서 거기에 수직의 공원을 다 만들어가지고 종묘부터 시작해서 남산까지 그 녹지 축을 만들어서 강북이 이 남북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남산을 보면서 걷고 보행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강북의 어떤 중심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선형의 공원들이 많아져서 강북을 링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을 할 때 어차피 공개공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개공지들을 어디다가 어떤 모양으로 배치를 하느냐는 사실은 그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서 우리가 공개공지들을 재건축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길 방향으로 모아서 그게 연결되게끔 한다면은 그게 그냥 선형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으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뭐 공공이 쓸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거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설들을 그 선형의 공원으로 강북을 다 링크를 하고 그것들이 또 옆에 있는 지하철역하고도 연계성을 가진다면은 저는 걷다가 지하철을 타고 딴 지역으로 가고 또 그 공원을 걷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강에 보가 있어서 배가 못 들어온다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생겼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산성이 있었는데 실제 유적지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낮더라고요. 1m 남짓돼 보이는 고저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사이즈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역사 기록 같은 데 보면 백제의 여러 산성들을 침공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고 이런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들이 정말 방어에 용이했나요? 저는 이게 만약에 1m, 2m 정도 높이의 산성이 평지에 지어져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산성이잖아요. 그 산성이라는 거 하는 건 산에 있다는 거고 이렇게 기울어진 땅에 1m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의 기울기와 이 산성의 높이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거의 이거는 한 4, 5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접근을 이미 할 때 이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밑에 한 10m도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쏘거나 뭐 공격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평지에서 1m는 아무 그 효과가 없지만은 이게 기울어진 땅이라고 하면은 산성에서 멀리 갈수록 점점 레벨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레벨 차이가 나는 그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이 1m 산성을 산에다 쌓는 거는 얼마나 힘든 거냐. 실제로 보면은 평지에다가 10m 높이의 산성을 쌓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다 1m를 쌓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돌을 그 산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산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산성을 쌓을 테니까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돌을 이 주변에서 끌고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몇십 미터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평지에서 5m, 10m 쌓는 것만큼이나 산성에서 1m 쌓는 게 더 힘들 것이다. 그만큼 공격하는 병사들이 이 언덕을 올라올 때에도 더 힘들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Q&A가 많아서 중간에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